조선 총독부는 원래 남산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강점하게 되는 건 어거지로 한 거예요. 어거지로. 을미사변부터 해가지고 을사늑야까지 가는 길에 있었던 모든 악행들, 모든 것들이 장악된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네, 걸음마다 쌓이는 지식여행 뚜벅뚜벅의 김재원입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장소는 명동이고요. 사실 오늘 돌아볼 장소는 명동이 아니라 명동 바로 앞에 있는 남산입니다. 혹시 조선 총독부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광화문이요. 광화문? 광화문. 광화문? 우리는 늘 광화문 앞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 시대 기억하지만 조선 총독부는 원래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에 자리했었던 조선 총독부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남산은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원래 이름이 남산이 아닙니다. 여기는 목멱산이라고 불렸었고요. 목멱산이라고 불렸었던 이 공간에 특별한 걸 하나 만들어요. 국사당, 국사당. 근데 국사당이 뭐예요? 국가를 위한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조선에서도 여기는 신성한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선이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던 남산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1910년이 되면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구자들 중에는 1910년을 식민지의 시작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언제냐? 을사늑야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이 식민지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1905년이 되면 대한제국을 비롯한 조선인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기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조선통감부 혹은 대한통감부라고 부르는 통감부가 설치되게 되는데 그 공간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통감관저터입니다. 아까 제가 걸어오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1910년 이전에 웬만한 권력은 다 일본 제국에게로 넘어갑니다. 일단 외교, 행정, 사무, 1907년에는 군대까지 다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 통감입니다. 남산에 여러 곳에 통감부와 관련된 공간들이 있거든요. 조선 통감이 사는 데가 관저고요. 맞은편으로 들어가면은 통감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관사터. 그리고 저 리라 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청사터라고 있습니다. 총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통감관저라고 하니까 여기 누가 살았냐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인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제 이토 히로부미 아니겠습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일대 통감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처음부터 통감관저는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일본 공사관이었습니다. 일본 공사관으로 쓰던 걸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통감관저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통감관저로 이후까지도 쓰다가 조선 총독관저로까지 이어서 쓰게 됩니다. 네, 이곳에 뭐 놀러 오실 분들이 놀러 온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한번 꼭 봐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글자가 좀 이상하죠? 하야시 곤스케군의 동상. 하야시 곤스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공사예요. 일본 공사관이고 교과서에서 을미사변부터 해가지고 을사늑야까지 가는 길에 있었던 모든 악행들 이 노매소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걸 기념하는 동상을 일본 애들이 세워놨었던 거거든요. 그걸 뒤집어서 처박아 놓은 거예요. 이거 보신 다음에 또 둘러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올라올 때 봤어요. 거대한 은행나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올라오면서 못 보셨습니까?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기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통감관저. 그 터 사진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진 몇 개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은행나무 큰 거 두 개가 늘 있습니다. 그게 여기 올라오면서 보이는 저 은행나무 두 개이니까 저 왜 이렇게 큰 은행나무가 있지? 요게 딱 보이면 이제 통감관저 터에 거의 다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통감부 청사라고 불리는 나중에는 그게 조선 총독부 청사로 바뀌게 되는 그 공간으로 이동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시죠.
네, 지금 보이시는 저 건설 현장 공사 중이지만 저기가 바로 우리가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 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910년부터 26년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청사인 건데요. 1910년부터 26년까지이기 때문에 저 공간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단 통치가 행해졌었던 상징적인 공간이다. 무단 통치의 상징성을 이야기해 주는 건 통치의 주체가 누구냐예요. 통치의 주체가 누굴까요? 군입니다. 동사무소를 가. 근데 거기 동사무소에 일하는 사람들 헌병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칼 차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공간에서 행해졌었던 통치술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인 통치술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채찍. 골프? 조선 해혁령입니다. 내가 일본인이에요. 조선에 살고 있는 제조 일본인입니다. 가다가 침을 일본 순서 봤어요. 올라오세요. 자, 일본인이 어떻게 할까요? 벌금을 내거나 수감되죠. 조선인은 때립니다. 그 태형령이 만들어진 곳도 여기예요. 무단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 공간이 바로 여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일본인들은 이 남산에 자리를 잡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외성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놀러 가보시면 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네를 통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공간이 딱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 올라와서 보시면 그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뭐 우리은행 건물부터 해가지고 높은 건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의 경성은 그렇게 높은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경성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정도의 높이에요. 조선인들은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성을 띈 이유일 테고, 두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이유인 겁니다. 일본인들은 19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조선으로 넘어와서 사는데 처음에는 인천 부근에 자리를 잡다가 이후에 지금의 미군 부대에 일본 주차군 사령부가 들어서요. 일본군이 생기는 거죠. 일본인들이 그때 자리를 잡게 되는 공간이 어디냐? 용산이에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일본 통치 관련 기관들이 이 남산 자락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선 총독부보다도 중요했었던 공간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삼순이 계단. 내 이름은 김산숙 계단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는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고요. 이 계단이 조선 신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뒤로 보이시는 저 모습이 굉장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위압적이죠, 조금. 여기에 신궁을 자리 잡게 만들었었던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공간이 주는 위압감. 두 번째는 여기가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인들에게 신성한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사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의 기운을 누르고 조선인들에게 또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이 공간 안에 서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사는 각각의 신사마다 모시는 신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신사는 신궁은 자잘한 신사들과는 다르게 한 단계 위의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조선, 이제 조선이란 나라 이제 없어. 이제는 덴노를 향해서 너네는 인사해야 돼. 한국사 교과서에 보면 민족 말살 정책을 상징하는 몇몇 사진들이 있어요. 그중에 교복 입은 친구들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여기입니다. 조선 신궁이 남산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통치에 있어서의 뭐 행정, 입법, 사법,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맞은편에는 또 군, 마지막으로 종교까지 모든 것들이 장악된 일본 제국주의 통치술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남산 총독부는 네. 왜 사라진 거예요? 그 이유는
조선 통감부가 하는 역할과 조선 총독부가 하는 역할은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총독부 건물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때 강력한 이전 후보지로 떠오르는 몇몇 곳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강화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올리게 된 조선 총독부를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고 1912년서부터 짓기 시작해서 늘어지다가 1926년에 완공이 돼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일제강점기를 설명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일본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점하게 되는 건 본인들의 역량이 되지 않는데 어거지로 한 거예요. 어거지로.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요.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 하나 짓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방법까지 쓰느냐, 조선물산공진회라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제 박람회죠. 박람회. 그 과정에서 조선물산공진회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정강을 헌 돈을 가지고 올린 건물이 새로운 조선총독부 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조선 통감 관저 터, 그 옆에 기억의 터라고 하는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꾸며놓은 자리예요. 근데 쭉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들을 비롯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남기신 글들이나 말들을 이렇게 새겨놓은 곳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쭉 둘러보다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문장이 있어서 그 문장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매일같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고통을 겪으셨었던 분들이나 피해 받으셨던 분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가슴 아픈 역사 간직하고 있었지, 그리고 우리 아직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남산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가슴 아픈 역사가 이랬었지 하면서 화만 내실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남아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인가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걸음마다 쌓이는 지식여행 뚜벅뚜벅, 저는 김재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장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